생각해보면 나는 늘 이유가 궁금했다. 그래서 학생 시절 선생님이 내게 무언가를 시키면 언제나 왜요? 라고 물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내가 반항을 한다고 여겼는데 나는 정말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본 거였다.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는 건 내겐 너무 어려운 일이었다. 나는 학창 시절 선생님 말에 이유가 궁금했듯이 아무 잘못 없는 개인이 왜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지 알고 싶었다. 그때 나는 많은 책을 읽었는데 취미의 책 읽기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읽었다. 나는 왜 초라해졌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당당하지 못했는가에 대하여, 나는 왜 아무것도 아닌가에 대하여, 그리고 궁금증을 해소해가며 내가 내린 최종적인 결론은 세상이 나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여길지라도 나는 나를 존중하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였다. 이 책은 내가 느꼈던 초라함의 이유이자 나를 초라하게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한 나의 답변이다. 냉담한 세상에서 아무런 잘못 없이 스스로를 질책해야 했던 나와 닮은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다. 우린 잘못이 없다고. 나로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된다고 말이다. 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김수연 작가님의 나는 나로 살기로 했다 라는 책입니다. 솔직한 모습의 나로 살아내기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의 유명인이나 TV 속 연예인들을 보며 그들의 완벽해 보이는 모습에 부러움을 느끼곤 합니다. 부족한 것 없어 보이는 그들의 모습과 자신을 비교하며 점점 나를 잃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때론 자신의 존재를 깎아내리는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이 책은 이렇게 진정한 나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모든 사람은 소중하며 어떻게 하면 그 소중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고민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함께 내면의 나를 깨우는 연습을 해볼까 합니다. 누구의 삶도 완벽하지 않음을 기억할 것. 중학교 3학년 때 같은 반 남자애가 나에게 내가 힘들 일이 뭐가 있겠냐 라고 말한 적이 있다. 추측하자면 나는 반에서 잘 떠들고 괄괄한 타입이었는데 조용했던 그 아이는 내가 부러웠던 것 같다. 하지만 당시 중증의 중3병을 앓고 있던 나는 부모님과의 갈등에 괴로워하고 있었다. 대신
난 다른 친구를 부러워했는데 그 친구야말로 힘들 일이 없어 보였다. 예뻤고 다들 그녀에게 잘 보이고 싶어 했다. 그런데 몇 년 후 친해진 그녀는 내게 중3 때가 가장 힘들었다며 선생님들의 차별과 편견에 죽고 싶었다는 이야기를 했다. 신기한 일이다. 그 남자애도 틀렸고 나도 틀렸다. 우리는 자신에게 결핍된 부분을 가진 누군가를 볼 때 그 사람의 인생은 완벽하다고 느낀다. 하지만 과연 우리는 타인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박연선 작가의 드라마 청춘시대의 마지막 회에 이런 장면이 나온다. 한 달간 중국으로 떠나는 진명을 보며 공항 직원들은 부럽다. 너도 부모 잘 만나서 태어나. 라며 서로 속닥거린다. 하지만 사실 진명은 6년 동안 식물인간으로 지냈던 동생이 죽은 후 전 재산 170만 원을 털어 무작정 떠나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며 타인의 삶의 무게를 짐작하지만 타인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듯 우리의 눈에 비친 타인의 모습도 전부가 아니다. 우리는 각기 다른 상처와 결핍을 가졌으며 손상되지 않은 삶은 없다. 그렇기에 당신이 알아야 할 분명한 진실은 사실 누구의 삶도 그리 완벽하지는 않다는 것. 때론 그 사실이 위로가 될 것이다. 충분히 슬퍼할 것.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과 이별한다. 때론 소중한 사람과 이별하고 사랑받지 못한 채 지나가버린 어린 시절과 이별하고 자신이 품었던 이상과 이별하고 젊음과 이별하며 자신이 믿어온 한때의 진실과 이별한다. 이 모든 이별에는 길든 짧든 애도가 필요하다. 애도란 마음의 저항 없이 충분히 슬퍼하는 일이다. 그런데 우리는 고통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억지로 외면하거나 억누르고 혹은 자신의 마음을 미처 이해하지 못해 자기 자신에게 슬퍼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프로이트는 충분한 애도를 하지 못했을 때 우울증이 발생한다고 했다. 감정이란 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도록 틀어막는다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에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실은 씻겨 내려가지 못한 채 우울이라는 웅덩이로 고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 만약 당신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과 우울이 머무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실체를 찾아야 한다. 꽁꽁 숨어서 한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질문하며 단서를 찾고
탐문하여 그 실체에 다가서자. 그 실체를 안다 해도 수사의 종결이지 사건의 종결은 아니겠으나 실체를 객관화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 압도되지 않을 수 있고 우리는 충분히 애도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니 당신의 심연에 묻는다. 당신은 무엇과 이별하였는가? 그 어쩔 수 없었던 모든 것들에게 애도를 보낸다. 삶의 경우의 수를 늘릴 것. 영화 올드보이에서 오대수는 15년 동안 독방에 갇혀 군만두만 먹는다. 우진은 왜 그랬을까? 대수에게 인형 누나를 붙이게 했을 수도 있고 가끔은 물만두를 줬을 수도 있는데 말이다. 그런데 예전에 누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 햄스터가 쳇바퀴 속에서 긴 시간을 살아간다 해도 매일 같은 패턴과 같은 풍경 속에 살아왔다면 그 시간을 느낄 수 있겠느냐고. 한 가지의 패턴과 한 가지의 풍경으로 압축된 과거는 그저 한순간으로 지나갈 테다. 그러니까 우진이 오대수를 같은 풍경, 같은 패턴 속에 가둔 건 그에게서 15년이라는 시간까지 빼앗고 싶어서가 아닐까? 피천득은 장수라는 글에서 기계와 같이 하루하루를 살아온 사람은 팔순을 살았다 하더라도 단명한 사람이라고 말했다. 매일 비슷한 패턴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무수한 가능성과 다양성을 압축해버리는 일이고 자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일이다. 그러니 주말에는 바다를 보러 가고 퇴근길에는 다른 길로 걸어보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까지 내가 시도하지 않았던 일들을 감행해보자. 자신에 대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스스로에게 예측할 수 없는 내가 되어보는 것. 우리가 오래 살 수 있는 방법은 손에 있는 생명선을 팔목까지 연장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는 일이다. 가볍게 살아갈 것. 내 첫 여행은 한 달 일정의 배낭여행이었는데 혼자 하는 여행에 불안했던 나는 짐들을 잔뜩 챙겼다. 책만 3권에 고데기도 2종류를 챙겼으니 짐을 쌀 때 미쳤던 게 틀림없다. 2개의 가방을 낑낑 쥐고 다녔던 나는 여행이 일주일 남았을 땐 완전히 지쳐버렸다. 모든 상황이 지긋지긋했고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내 자신에 신물이 났다. 다음 여행지로 가기 위해 공항 의자에 앉아있던 나는 가방을 풀고 필요한 물건만 남긴 뒤 짐 절반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렇게 절반의 짐을 버리며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여행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여행 중에 만났던 지인은 1년 반 넘게 여행 중이었는데 그가 가진 짐이라고는 배낭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최소한의 짐만을 챙겼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구입했다. 예를 들면 입고 있는 옷이 낡으면 현지 시장에서 구입하는 식이었는데 그 자체로 여행의 즐거움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삶이 불안하다며 너무 많은 짐을 챙기지만 사실 그렇게 많은 짐이 필요하진 않다. 필요할 때 충당할 수도 있고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는 쪽이 이득일 수도 있다. 삶이란 오랜 여정이다. 최대한 가볍게 살아가야 지치지 않는다. 그러니 삶을 조금 더 가볍게 하고 싶다면 불안한 마음에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마주하고 그것들을 털어내는 용기를 갖자. 인생에 여백과 바보 비용을 둘 것. 디자인 작업물을 인쇄할 때는 바탕을 실제 사이즈보다 살짝 크게 작업한다. 재단 과정에서 오차가 생길 수 있으니 여백을 주는 거다. 그건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자 안전한 결과를 위한 사람들의 노하우다. 삶도 이와 유사하다. 계획대로 딱 들어맞게 재단되는 삶은 없다. 불필요한 일에 노력을 쏟기도 하고 한순간의 실수를 돌리기 위해 오랜 시간을 들이기도 하며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 때가 있다. 인생이 언제나 딱 들어맞을 수도 효율적일 수도 없다. 그러니 자책하고 후회하기보다는 실수와 오차를 위한 여백과 바보스러움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 편이 낫다. 이 정도 바보짓은 인생에 있을 수 있다고. 이 정도의 삽질은 어쩌면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인생이 언제나 효율적일 수는 없다고. 처음 살아보는 인생이라 그게 나도 좀 어려웠다고 말이다. 그 오차와 실수에 대한 관대함이 우리를 보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만들 것이다. 모든 이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을 것. 결혼은, 취업은, 연애는, 저축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이 불편하다고 착각한다. 사실은 질문이 불편한 게 아니다. 그 질문 뒤에 나에 대해 내리는 타인의 판단이 불편한 거다. 자신들의 방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나를 잘못된 사람으로 만드는 시선과 판단.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타인에 대해선 심리학자이자 프로파일러이자 가장 중립적 비평가로 둔갑하여 너무나 쉽게 판단한다. 그러나 누군가 2차 방정식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닌 그 사람의 이해력 부족에 있듯이 누군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상대의 이해력 문제일지 모른다. 그러니 그들에게 쩔쩔맬 필요도 없고 우리를 증명하려 애쓸 필요도 없다. 우리는 편협한 이들에게 이해받으려 사는 게 아니다. 나의 행복에 관심을 가질 것. 나는 한때 불행 수첩을 만든 적이 있다. 우울하고 절망하는 순간에 그 감정들을 기록해 두었다가 기분이 나아지면 다시 읽어보았다.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합리적인 생각을 하며 상황을 극단적으로 예측했는지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몇 번 적고 보니 내가 너무 불행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 그래서 수첩의 용도를 바꿔서 행복 수첩을 만들었다. 그리고는 우울함이 지나간 순간과 행복을 느끼는 순간을 수첩에 기록했다. 그렇게 수첩에 기록하고 보니 나라는 사람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 사람인지 알 수 있었고 우울한 순간도 곧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다 말하면서 무엇이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지조차 알려고 하지 않는다. 행복은 어느 날 아침 식탁 위로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삶에 있어 알아두면 좋은 많은 것들 중 심폐소생술보다 이어폰 줄이 꼬이지 않게 하는 법보다 연말 소득공제를 하는 법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무엇으로 행복한가? 나는 무엇으로 회복하는가? 나는 어느 순간 살아있음을 느끼는가 하는 자신의 행복을 다루는 노하우이다. 행복하고 싶다면 당신의 행복에 관심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책의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작가님의 직설적이지만 가슴 따뜻한 글들이 나를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처럼 우리의 삶이 그저 한순간으로 지나가지 않도록 앞으로는 진정한 나인 채로 살아갔으면 합니다.